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사회 제11주차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경제 영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대 자본주의와 산업화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를 묶어 가지고 오늘 이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 자체도 여기 이제 이 자본주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자본주의가 변화해 왔느냐라고 하는 얘기, 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자본주의와 관련이 돼 있지만 이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이 산업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걸 우리가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업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업자본주의 하에서 결국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개인의 경제적인 생존 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개인의 경제적인 생존을 도모하는 현대 산업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가 어떤 그 개인의 사회적인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네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사회학에서 주로 얘기를 한 학기 동안 하는 거고, 이 산업화와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또 한 학기를 하는 거고, 이 직업에 관련된 거는 또 이제 별도로 직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고, 또 이 교재도 보시면 구성 자체가 이게 서로 연결이 좀 안 돼요. 요게 이제 교재에서는 챕터 하나, 그 다음에 챕터 둘, 요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요 안에서도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거와 산업화라고 하는 게 별도로 좀 병렬적으로 돼 있고,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이제 섞어 가지고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최대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묻고, 좀 덜 중요하다 싶은 거 굳이 개론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싶은 얘기들은 일부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경제에 관련된 경제와 산업,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네 가지 테마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공동으로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결국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리즘.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주 일상적인 용어죠. 현대사회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제 이게 시기적인 구분인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세, 고대, 중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현대입니다. 근데 요 현대가 뭐라고 그랬죠? 모던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다 이렇게 그냥 모던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근대와 현대로 또 구분을 하죠. 근데 서구 이론에서는 근대라는 개념 또는 현대라는 개념이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굳이
다른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대를 영어로 옮길 때도 모던이라고 옮기고 현대를 영어로 옮길 때도 모던이라고 옮겨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기. 이걸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업사회라는 규정도 있고 노동사회라는 규정도 있고 조직사회라는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라는 규정도 있고 지식사회라는 규정, 굉장히 다양한 규정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캐피탈리즘의 하위 속성으로서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산업사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한꺼번에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캐피털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본과 상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하나. 1.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과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기타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산업사회, 노동사회, 조직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5만 가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부 다 자본주의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결국 뭐냐? 경제다. 그래서 경제학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는 사실 자본주의에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느냐, 물질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제라고 이해를 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자본과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획득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과 상품은 자본주의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과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른 개념으로 쓰지만 그냥 자본주의의 변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초기의 산업자본주의에서 지금은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정보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합의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가 정보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기에 해당되느냐?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대부분은 글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본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금융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와 다른 거냐? 그게 아니고 산업자본주의가 바탕에 있는 거예요. 요거의 바탕에는 산업이 있고 다만 산업보다 상대적인 가치가 훨씬 더 금융이 중요한 자본주의. 결국 금융자본주의도 뭐냐? 산업자본주의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산업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보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산업자본주의를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제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막스 베버 사회학에서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뒤르갱이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본주의 형성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윤리가 이제 사회적인 응집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규범인 거죠.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적인 응집을 가져오는 규범으로서의 개신교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이제 사회학에서 하는 얘기이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역사적인 과정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이제 중세, 봉건, 전근대 또는 전현대 사회인 거죠. 자,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이제 왕과 귀족들 중심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죠? 종교, 교황이라고 하는, 요 밑에 있는 주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계급적 신분질서, 계급이라고 하는 신분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이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기 지역 이외에서 나오는 어떤 사치품이라고 하는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상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거리 무역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은 얘기를 해요. 이 원거리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나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왕이나 귀족이 돈을 대가지고 콜럼버스라든가 마젤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 몇 척, 스물 몇 척, 30 몇 척의 배를 만들 돈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대줬냐? 왕과 귀족이 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가져와가지고 신대륙에서 획득한 거에 해당 귀중품이나 사치품이나 이런 거의 상당 부분을 왕이나 귀족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탐험가라고 미화가 되는 거죠. 그냥 장사꾼입니다. 뭐 일반적인 장사꾼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원거리 무역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사치품 중심의 상업 활동이다. 그거는 농업이라고 하는 전근대 사회에서 왕과 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요 원거리 무역을 하면 왕이나 귀족에게 가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풀리는 것도 있죠. 마젤란이나 콜럼버스가 어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뭐 백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치품이나 귀중한 물건을 가져오면 뭐 이 중에서 80%를 왕이나 귀족에게 바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는 자기가 갖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고, 어느 한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이 보낸 원거리 무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뭐였죠? 차, 티라고 하는 거, 향신료, 요새 이제 허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비단, 그 다음에 황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 무역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획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바르트라고 하는 거를, 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독일의 경제학자인데, 자본주의 발전을 사치품이라고 하는 거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요.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제 그 얘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왕과 귀족, 당연히 원거리 무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부분의 부를 획득하는 사람은 왕과 귀족일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상업 활동에 뛰어들었던 상인들이 또 부를 축적을 했을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얘기해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죠. 원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자본의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결국 원거리 무역, 상업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업이 발전을 하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너도 나도 상인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돈이 벌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거리 무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대륙에다가
모직물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공산품이라고 하는 거를 그쪽에다 갖다 주고 그쪽에서 아까 얘기한 차나 향신료, 비단, 황금 같은 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물물 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거 줄게, 너 그거 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오고 싶으면 이런 거를 많이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량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것만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물물 교환을 통해서 저쪽에서 이런 거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많이 팔아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던 차에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쉽게 얘기하면 기계적 생산을 통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생산물 또는 이거 개념 나중에 구분을 해드릴게요. 생산물이나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하는 것이 농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제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논밭을 갈아엎고 공산품, 면직물, 모직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다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면직물, 모직물은 공장으로 가가지고 생산물에 이용에 대해서 이게 더 수지가 맞으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대규모의 이 원료가 필요하니까 귀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논과 밭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면직물, 모직물을 필요로 하는 농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엔클로저 운동이에요. 이 엔클로저 운동이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농노 해방으로 이루어져요. 왜죠? 논밭을 갈아엎으니까 농노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노예인 거잖아요. 농밭이 없으니까 농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얘들이 농사를 지어야만 거기에서 무언가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만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 농노는 존재하면 뭐예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필요 없이. 아, 이거 싫다. 그래서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산업혁명으로부터 모든 게 다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산업혁명이 결국은 뭐냐? 상품 시장, 대규모 생산품, 대규모 제조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대규모 공장 생산을 통한 제품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뭐냐?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출현하느냐? 계급이 형성되고, 계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자본가, 물론 이제 더 많은 숫자는 노동자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계급의 형성입니다.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하는 사람과 남이 소유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간 집단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다수 집단.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그래서 계급의 갈등이 발생한다. 즉, 자, 그 다음에는 이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위해서 공장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지으려면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 이 자본은 뭐냐? 금융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좀 최근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산업자본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과정이잖아요. 요거는 경제적 과정. 근데 이 경제적 과정의 결과로는 뭐가 나오느냐? 정치적 과정. 정치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사회적인 과정이죠. 어떤 과정이죠? 노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우리가 이거를 생산직 노동자, 사무실에서 일하면 사무직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통점은 노동자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한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거를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용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용어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매뉴팩처 단계에서 기계제 대공업으로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중간 얘기는 다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구분을 잘 못하거나 안 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자꾸 화폐나 돈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폐나 돈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도 존재했던 겁니다. 중세 사회에서도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뭐가 있었죠? 엽전이 있었죠. 그죠? 근데 자본주의의 특징은 화폐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됐다. 자본이 중심인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니즘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캐피탈리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과 화폐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자본은 화폐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런데 자본의 특징은 뭐냐면 화폐는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화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지불을 하면 내 손에서 화폐가 떠나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내가 물을 한 잔 샀다 그러면 물 한 병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내가 이걸 소비하면 그걸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본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본은, 자,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 투여되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생산에 투여하는 화폐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본의 특징은 자기 증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증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여기서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지불을 하고 이제 이거 교환이 되겠죠? 교환을 하면 이 화폐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물이 한 병 내 손에 들어오고 이걸 내가 경제적으로 내 생존을 위해서 소비하면 그걸로 그냥 땡. 난 하루 더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 투여되기 때문에 내가 자본을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 뭐죠? 지불을 한 거죠. 화폐의 형태니까. 생산에 투여된 화폐. 지불을 하면 무엇을, 생산 설비를 사죠. 이걸로. 이 생산에 투자됐으니까 생산에서 투자되면 생산 설비를 사는 겁니다. 원자재를 사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생산 설비와 원자재와 노동력이 결합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죠?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산 활동의 결과로 뭐가 나오죠? 생산물이 나오죠. 그죠? 생산물. 근데 생산물과 상품의 차이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생산물은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낸 것, 제조한 거, 만든 거, 그걸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해요. 이 생산물은 내가 만들어서 소비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상품은 소비되는 게 아니고 판매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생산물은 소비되고 상품은 판매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대상이 되는 생산 활동의 결과는 생산물이 나오는데, 이 생산물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 판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산물을 상품이라고 따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품이 팔리면 어떻게 되죠? 판매가 돼요. 실제로. 그럼 다시 뭐가 되는 거죠? 화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원가 여기서 이거를 구매하는데 어떤 상품 하나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 상품의 가격은 100원보다는 높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120원에 팔면 처음에 내가 100원이라고 하는 화폐를 여기에 생산에 투여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화폐 형태로 내 손에 들어온 거는 120원이다. 이걸 자기증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막스가 얘기한 게 잉여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그냥 화폐를 통해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고 생산한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해서 내가 원래 투여했던 화폐를 그 이상의 가치로 다시 뽑아내는 것, 그게 자본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자본주의 시장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은 자본 플러스 상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폐와 생산물, 소비되는 생산물로 구성되는 거는 교환 시장인데 요 시스템은 자본주의 이전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본주의를 얘기해서 자본주의는 이 현대 이후에 또는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에 등장한 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화폐 엽전이라고 하는 건 중세도 있었고 옛날에 고대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다며. 돈은 옛날부터 썼는데 그럼 자본주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을 때부터 이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같이 존재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개념을 서로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화폐는 고대부터 있었죠. 자본은 최근에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자본주의와 시장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또 다른 규정이죠. 기업이 중심이 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했다. 방법론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했다. 기업을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요건 그냥 뺄게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장혁명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과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뭐죠?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핵심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본을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냐? 자본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본가가 개인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업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운영된다. 그래서 조직 자본주의다. 집단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거고 이 시스템 하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라고 하는 규정이 인간의 개인적인 삶을 지배하게 됐다. 자,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취업이 안 되니까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다. 예전에는 빈 땅이 많았으니까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 산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집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경찰이 옵니다.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모든 게 소유가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자본화돼 있고 모든 자본에 대해서는 소유 관계가 확립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노동한다. 노동력을 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거 뭐죠? 취업이 되는 거죠. 노동력을 팔아서 개인은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교육을 받는 겁니다. 뭐죠?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말은 인적 자본이지만 사실은 노동력인 거죠. 노동력.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을 판매하면 난 취업에 성공한 거고, 취업에 성공하면 뭘 받죠? 임금을 받는 거죠. 임금을 받으면 시장에서 자본이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구매해서 나는 소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 노동력은 자본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소비로 끝나기 때문에. 자본은 재생산, 증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개인의 삶은 자본의 규정 하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을 하고 자본이 주는 임금을 받아서 소비하고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본주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르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 자본주의다.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를 얘기했지만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개발 독재, 디벨롭먼탈 딕테이터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 발전을 위한 권위주의적인 정치. 이건 뭐냐면 정치가 주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결국 뭐죠? 독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도 이 개발 독재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렇게 말로는 상당한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개발 독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보다 약한 표현이지만 발전국가, 그러니까 독재는 아닌데 국가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거를 우리가 발전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디벨롭먼탈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초기에는 개발 독재고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국가의 형태를 갖는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정치 중심이다. 자, 무슨 얘기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시스템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경제의 시스템이. 근데 이게 정상 아니냐? 그렇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 자본주의, 선진 시장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개입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 자체의 논리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생산의 영역에서는 시장의 논리, 그 다음에 분배의 영역에서는 국가 또는 정치의 논리를 따른다. 이게 복지국가인 거죠. 이게 복지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과 분배를 전부 다 국가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이미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 때부터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당연시한다. 개발 독재와 발전, 이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지만 여전히 국가의 행태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2020년대에 한국의 정치, 정계나 재계 또는 심지어 시민운동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발 독재와 발전 국가 시절의 청년기,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독재와 발전 국가의 논리가 몸 깊이 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별로 다른 게 아닌,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이 개발 독재와 발전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가 중심이 돼서 시장을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하고, 뭐 사실 분배 제대로 하지도 않지만 철저히 시장 중시, 시장을 국가가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특징이 정치적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적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관치,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장을 누가 임명하죠? 청와대가 임명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굉장히 웃기는 짓거리죠. 그 다음에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칼이, 대한항공이 왜 아시아나를 인수할까요? 지도 힘든데? 정경유착. 이거 내가 인수하면 대가로 뭐 주겠지. 이게 정경유착인 거죠. 자, 왜 현대가 광주형 일자리 해서 광주에 공장을 지어줄까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현대 입장에서는 내가 광주형 일자리 해가지고 지역에 뭔가를 해주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해주겠지. 그 다음에 지금 저 역삼동, 저 삼성동이죠. 삼성동에 103층짜리 빌딩 짓는데 허가받고 뭐 하는데도 뭔가 도움을 주겠지. 이게 정경유착인 거죠. 삼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이재용이 만나가지고 팔짱 끼고 같이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죠? 내가 경제 정책에 뭔가 도움을 주면 내가 사업 진출하고 내가 유산 승계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겠지. 내가 재판받는데 무죄 판결 내주겠지. 무죄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해주겠지. 이런 게 다 정경유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도구를 가지고 여전히 시장을 좌지우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뭐냐면 계획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가 수출 중심,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출 중심과 내수 중심의 차이는 수출 주도일 경우에는 기업 중심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수출을 해서 돈 벌면 일부 그 기업의 근로자 이외에게는 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수, 내부 국가 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소비자의 편익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데 수출 주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출 주도,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수출 주도라고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정부 말을 잘 듣는 재벌 중심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공업 중심.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아까 얘기했던 발전 국가, 개발 독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자본주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외국에도 대규모 기업 집단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벤츠라든가 BMW, 그 다음에 뭐 도요타, 수많은 기업 집단들이 외국에도 있어요.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게
가족에 의해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자기들끼리, 여기서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소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식, 소유한 주식 대비 실질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왜 유산상속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지 멋대로 하고 싶었느냐. 삼성그룹을 자기가 맘대로 갖고 싶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유산상속이나 뭘 해도 전체 삼성그룹 대비 가질 수 있는 주식 보유량이 3% 4%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벌 총수라고 삼성을 좌지우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실제 지분율을 가지고 대규모 기업 집단을 좌지우지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3% 4%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삼성을 움직이고 싶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가족 중심의 승계 구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마디가 더 붙어야겠다. 무능력한 가족.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세대는 뭐 재벌이든 뭐든 대부분 자기의 힘으로 자력갱생한 스타일인 겁니다. 2세대는 자력갱생을 한 사람들 더불어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3세대부터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능력이 있는 유능력자한테 경영이 가면 회사가 잘 되는 거고, 무능력자한테 가면 30만 40만의 노동자가 있는 회사가 망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1세대 2세대에서 이제 3세대 4세대로 경영 재벌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족 소유로. 자, 그럼 이 3세대 4세대가 계속 갈 수 있느냐? 물음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경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자본주의의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해괴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기업은 부자인데 내 월급은, 노동자들의 삶은, 시민의 삶은 왜 가난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대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기업으로 가고, 이 기업은 뭐죠?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본의 원시적인 축척이라고 하는 자본 축척 과정이 정경유착, 관치금융, 재벌이라고 하는 국가 중심에 의해서 국가의, 쉽게 얘기하면 정경유착이라는 국가에 잘 보이는 사람에게 부가 불평등하게 특혜로 몰빵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힘이 이제 국가 주도로 했는데, 요 근래에는 시장의 힘이 국가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제 전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뭐죠? 세계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세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관할 영역을 넘어서서, 예전에는 국가 내에 시장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개별 국가의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자기 영역 밖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힘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시장의 힘이 커지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일부죠.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근데 별로 그다지 힘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시민사회 어쩌고저쩌고 해서 환경단체니 뭐니 폼은 잡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부분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가가 시장을 점차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커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본의 논리.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 누구를?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운동이 중요하다. 왜? 정치는 일부 정치가들 중심으로, 뭐 말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일부 정치가들 중심으로 돼 있는 거지만, 사회운동은 대규모의 시민 집단이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주도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시장 주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노동 세계는 결국 그러면 자본주의 플러스 산업사회라고 하는 규정이 사회학에서는 결국 우리 또는 나의 일상적 삶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이 자본주의는 산업사회의 기초에 있고, 이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노동하는 인간, 자, 요거를 이제 살짝 말을 바꾸면 취업자가 되는 거죠. 취업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노동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책의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이 work이라고 하는 거하고 labor라고 하는 거를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돈이라고 하는 거, 화폐라고 하는 거와 자본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 생산물과 상품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 자, 여기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work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labor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걸 우리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냥 섞어서 쓰죠. 일하러 간다, 노동하러 간다, 노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활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은 시장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구상과 실행이라고 하는, 이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건 라틴어인데 도구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뭔가 창조적으로 본인이 어떤 걸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를 실행한다. 이게 합쳐지면 이런 창조적 활동을 우리는 work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은 모든 사람들은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work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만이 가능하냐? 노동. 자, 일은 강제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서 실제로 하는 것이 일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수행하는 노동, 강제적 일, 이걸 우리가 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거지로 하는 강제적인 일, 이건 더 이상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힘든 활동이고, 이 힘든 활동은 수동적이고, 수동적은 왜? 타의에 의해서, 남이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윤리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죠? 근면, 성실. 사회적 강제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도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한다. 뭐죠? 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상이라고 하는 거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방식. 자, 노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취업한 상태에서니까. 자, 취업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이제 신입사원 또는 대리. 자, 이런 물건을 만드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 마케팅을 해볼까? 얘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고 강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를 없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수행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가는 일의 속성이에요. 창조적인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거는 유희적 인간.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속된 말로 풀어서 하면 노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유희라고 하는 건 놀이인 거잖아요. 놀이는 내가 놀고 싶을 때 노는 거죠. 놀고 싶을 때. 자, 내가 일이라고 하는 거를 집 짓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한테 집 짓는 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가 활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밤을 새서 집을 지어도 난 즐겁고 재밌고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때려 부수고 또 다시 짓고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놀이라고 하는 여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노동하지 않는 이라는 유희라고 하는 놀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창조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창조적 활동을 어떻게 푸느냐? 이 임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내가 여가라고 하는 활동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노동과 일이 대립적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일하냐? 월급 받아가지고 스키 타러 가려고. 난 스키가 너무 좋아. 월급 받아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5 사가지고 집에서 사발면 끓여 먹으면서 밤새면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어서. 노동과 여가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리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게 휴식인 거잖아요. 노동은 강제적이고 힘든 타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휴식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인 게 돼버려요. 자, 노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죠?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고 등산하고 싶다. 킥보드 타고 어디 강변이나 가고 싶다. 바닷가 가서 수영이나 하고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집에 가서 자고 싶다. 휴식을 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노동의 반대어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과 기타라고 하는 걸로 분리돼 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에 따라서 분리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노동하는 시간과 결국 어떻게 되죠? 노동하는 시간 플러스 여가 활동 시간 플러스 쉬는 시간,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는 노동을 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서 나는 뭘 하고 싶으냐? 쉬고 싶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삶이 된다. 개인의 노동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쉬는 시간을 갖고 싶고, 이런 거로도 노동으로부터
화폐를 통해서 이런 걸 구매하는 활동이 아닌 진정한 휴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로망이 뭐죠? 자연인이 되는 거죠. 네,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개구리 캐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임금 받아가지고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라면 끓여 먹고 사발면 끓여 먹으면서 하다가 지치면 하루 종일 자고 싶지만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을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과 노동 세계라고 하는 거를 좀 이론적으로 풀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 이제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가 있죠. 자본론의 칼 막스가 있습니다. 둘 다 뭘 얘기하냐면 분업을 얘기를 해요.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업, 그래서 이제 그 바늘 공장 얘기가 나와요. 국부론에. 분업을 통해서 바늘 공장을 운영했더니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분업은 굿이다. 이렇게 하면 국부가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 근데 막스는 똑같은 분업인데 이 기술적 분업이 뭘 가져오느냐? 사회적인 분업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일에 있는 구상과 실행, 이 밑에 써 있죠. 구상과 실행, 생각하는 거와 실행하는 거를 구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초래되는 결과로 애덤 스미스는 기술적 분업에 의해서 생산성 얘기를 하는 건데 칼 막스는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분업을 가져오고 사회적 분업이 소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외의 네 가지 측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요거는 이제 그 자본주의 분석인데 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걸 노동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버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과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테일러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포드라는 사람은 대량 생산 방식, 컨베이어 벨트. 자, 이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말로 하면 움직이는 작업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노동자들은 여기 이렇게 사람은 서 있고 작업대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움직이는, 김치 공장에서 이 사람은 김치 다듬고, 이 사람은 김치에 속 바르고, 이 사람은 김치 접고, 이 사람은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끝에 가면은 김치 한 포대가 나오는, 요거 이제 이 작업대가 움직인다.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포드예요. 헨리 포드. 여기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 그래서 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가 현대 자본주의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 시스템을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표준화를 시켜버렸어요. 달리 얘기하면 모든 현대의 대규모 공장은, 뭐 소규모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은 다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원칙의 기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라고 하는 거는, 테일러주의의 특징은 과학적 관리, 표준화, 포드주의의 특징은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대량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은 결국 구상과 실행의 이게 뭐냐? 결국 분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분업시켰냐? 구상하는 기능과 실행하는 기능을 분리시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게 노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노동자는 구상하지 않아요. 실행만 해요. 엔지니어는 실행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구상만 한다. 그러니까 구상과 실행이 합쳐져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건데 분리가 되니까 각각이 다 노동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생산성을 올렸다. 그리고 193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1911년인가 나오고 포드가 이 시스템을 1920년대인가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이제 30년대부터 확산이 돼가지고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잠깐 테일러주의, 포드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론이라든가 포스트포드주의. 이 포스트포드주의는 포드주의,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탈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후기라는, 탈은 단절성을 더 강조하고 이 후기라는 말은 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와는 다르다라는 뜻인 거죠. 포드주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포드주의가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고, 포스트 포드주의를 후기 포드주의로 이해를 하게 되면 두 번째 포드주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테일러주의의 수정은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외의 극복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포스트포드주의는 노동의 인간화라고 하는, 결국 인간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30년대에서 요 이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확산과 더불어서 60년대 사이에 잠깐 70년대까지 부분적으로 이런 논의가 되다가 7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 위기 이후에 자본주의는 더 강화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방식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논의 자체가 자동화와 노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요. 자, 그래서 자동화는 뭐죠? 기술 발전. 노동의 쇠퇴, 노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거는 노동의 탈육체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자, 지금 디지털 혁명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뭐 말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지만 이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ICT 어쩌고저쩌고, 인공지능이 어떠고, AI가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센서가 어떻고, 그 다음에 CPS가 어떻고, 이거 전부 다 자동화 기술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공장이 어떻고, 전부 다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 발전의 결과로서 뭐가 생기는, 노동의 탈육체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노동의 탈육체화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 노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계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동을 기계로 대체시킬 것인가. 뭐 이걸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화와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노동을 쇠퇴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노동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 코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더 그렇긴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의외로 주문 기계를 해놓고 이제는 카운터에서 사람들이 주문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 사람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거고,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인간 중심의 노동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이제 일에서부터 밀려났고 이제는 그나마도 노동으로부터 밀려나는데, 노동으로부터 밀려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개인에게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죠. 그래서 모든 노동은 임금 노동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의 소유자인 개인과 노동력을 사고자 하는 기업이 자유계약,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노동력을 사고 파는, 노동력을 매매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은 이걸 통해서, 근로계약을 통해서 직업을 얻게 되는 거고, 기업은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노동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뭐죠? 임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잡이라고 하는. 개인은 생존을 경제적으로 도모하고, 이 경제적 생존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생존의 과정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집단 노동의 과정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계로 대체되는, 자,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의 생존을 어떻게 도모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 다 박수치고 앉아있는데 스마트 공장이 도입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력이 덜 필요해진다 그러면 덜 필요해져서 취업을 못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일자리가 생길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거죠? 기술이 특정한 일자리는 한편으로는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률은 일정하거나 변동이 있지만 높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뻔한데 왜 일자리가 안 생기냐.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냥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기계기술이 우리의 노동세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만을 반복할 뿐이죠.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가고 일자리를 잃어가고 개인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가는 거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자,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이제 집단의 생존 논리로 가는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얘기가 깊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노동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기 이전에는 시민인 거죠. 근로계약을 맺고 내가 취업을 하면 나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기업 안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업에 가면 더 이상 시민이 아닌 거예요. 왜? 기본권을 보장 못 받으니까. 왜 기본 못 받는 거죠? 취업을 해서 내가 신입이건 대리건, 자, 우리가 바깥에서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을 어떤 다른 사람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아요. 여러분한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야, 너 이거 좀 해봐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얘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군대 같은 느낌이죠. 신입인데 나보다 6개월 먼저 들어온 사람, 대리 뭐 6개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보고 야, 신입 너 와서 물 좀 날러.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미쳤나라고 생각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6개월 먼저 들어온 거가 나에게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주었느냐? 근로계약에는 그런 거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는, 즉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거와 비시장, 정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삶의 논리가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사장이 회사에서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능, 신입과 사장은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능의 차이가 위계의 차이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걸 받아들이고 강요하는 근거는 뭐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경제적 생존을 좌우한다. 모가지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 논리, 강자의 논리가 되는 거죠. 이 강자의 논리는 민주주의 논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글의 논리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요일 날도 출근해야 되고 연장 근로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신혼여행 갔다가 부장이나 과장이 전화해가지고 뭐 일해 하면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쳐 앉아서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면 잘리니까. 잘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소위 말하는 집단적인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게, 계급이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 결국은 뭐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시장 권력에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이거 그냥 임금 인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의미는 임금 몇 푼 올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노동관계법에도 뭐냐면 노동자라고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근로자라고 하죠. 왜 근로자라고 하는지는 박정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노동관계법에. 노사관계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 임금 인상도 물론 당연히 한데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임금 인상은 요거의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달리 해석하면 시장의 권력에 대응하는 집단 권력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70년대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노사관계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행위, 사회적 행동을 해온 거죠. 이 사회적 조합주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노조와 국가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경제적 문제를 결정한다. 이게 사회적 조합주의예요. 노동조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가면 노조가 거기 왜 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70년대에 이런 사회적 조합주의가 70년대 중반 이후에 자본주의 위기가 와요. 자본주의 불황이 닥치는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노동의 해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0년이죠, 지금. 2020년에도 이 경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그 경향은 신자유주의는 사라졌지만 뭐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발전과 생산력주의. 기술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을 배제하는, 고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떤 위기? 조직노동, 노사관계, 노조의 위기. 노조가 대표하지 못하니까 노동을 배제하는 거고, 노동이 배제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현실사회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업에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할 거냐, 일자리를 제공할 거냐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요거를 중시하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통했죠. 기업이 높은 이윤을 확보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확산 효과,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더 하니까,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논리였잖아요. 박근혜 정권은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높은 이윤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하면, 투자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투자한다. 이게 선순환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말이 됐는데 1930년에서 70년대 사이에는,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쟁여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일어나요.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근데 왜 기업은 잘 되느냐? 일자리가 안 늘어나도 수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는 내수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니들이 안 사줘도 돼. 월급 니들이 사는 구매력을 높이려면 내가 임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 그 임금 높여주면 나 수출 못하니까 임금 적게 주고 수출 많이 해서 돈 벌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일자리도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는 줄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임금은 줄어들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모른 채 하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시 노동의 위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구조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와 정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걸었었는데 희망을 걸고 찍어줬더니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 지들 입속만 챙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악순환, 노동의 위기의 가속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자리와 실업, 고용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